자, 안녕하세요. 북스몰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아, 토셈에 있는 그 조선의 중앙정치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강독을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74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74페이지에 보면 관계조직 구분과 특성 부분이 있어요. 그 항통에서 강독한 부분인데요. 자, 요걸 이제 좀 더 뿌셈을 찾아가지고 심화된 형태로 강독을 해볼게요. 자, 그다음 내용을 보면 그 모든 조선의 관료는 관계 조직에 편입됐다. 그러므로 모든 관직은 그에 해당하는 관계가 정해져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고려나 조선 시대 때나 그 관계가 있고 관계에 맞는 간직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간직주의 관계주의라고 하는데, 자, 그 내용을 보면, 자, 관료의 품계는 정일품에서 종 9품까지 18등급으로 나눠져 있고, 자, 6품 이상의 각 등급마다 상하에 구분을 두면서 모든 그 30단계의 위기를 이어졌다. 자, 이 관계 조직은 크게 세 개의 경계선이 있고, 이 경계선을 넘어 승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다. 첫째는 정상품의 상위와 하위의 기준으로 구성된 당상 당하가 있고요. 그다음 둘째는 정 6품과 7품 기준에서 창상 참하라는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품과 5품 사이에도 경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문반은 대부와 랑, 그리고 무반은 장군과 교위의 구분이다. 네, 이렇게 있고, 이 세 번째 구분은 어, 준하의 주례에 입각한 구분이에요. 구분. 그래서 이제 요구와 요구의 경계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서경권의 행사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전 시간 때 얘기를 했는데, 고려시대의 그 서경권은 모든 그 관리들에게 그 뭐냐면 대상이 됐죠. 근데 조선시대 서경권은 모든 관리가 아니라 5품 이하만 서경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대개 이제 4품과 5품 같은 경우에는 4품, 5품 이상은 왕의 그 뭐냐면 첩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왕이 임명장을 주면서 이게 임명이 되는 데 반해서 5품 이하 같은 경우에는 임명장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임명을 해요. 예, 그게 이제 구분이 돼 있어. 요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계속 읽어볼게요. 당상과 당하의 구분은 그 여러 간서의 윤원이 있을 때 당상의 교의에 참석할 수 있는가를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데, 자, 당상관이라는 것은 그 왕 앞에 이제 여러분들 사극 보시면 그 왕이 있으면 그 앞에 쭉 나열되는 사람들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회의에 참석하는데,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상관이에요. 당상관. 그래서 당상관은 조선시대 때 정치를 이반, 위결하고 추유하는 지휘로서 국가의 중대상을 위결하는 위결권, 그 다음에 이제 군대의 지휘를 감독할 수 있는 군사권, 인사권을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각종 국가고시에서 시간이 될 수 있는 고시권, 그다음에 부활 지원의 고가부를 형성할 수 있는 포평권 등을 갖고 있는 정치 관료이다. 자, 정상품 당상관에 임명된 간부는 승정원, 장혜원, 사관원, 홍무관, 성균관 등등이고, 자, 이들 간부는 관료 정치를 이제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행정기관이다. 자, 이때 관료 정치란 건 뭐냐면 의식으로 따지면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보면 돼요. 정무직 공무원. 그래서 뭐 서울시장이라든지 부산시장 등등은 선출직이잖아요. 우리 식으로 따지면 네, 선출직 공무원인데 이들은 이제 정치를 같이 할 수 있죠. 예. 근데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를 할 수 없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정치에 참여하면서,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이면서도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거와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은 관료이면서도 또 정치가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정상품 대상 당상관은 각 그 간부의 수장들이죠.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정상품 당사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소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부의 수장들이 다 이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다 임명할 수 없으니까 서로 겸직을 한다고 했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제조제라고 했어요. 예. 그 제조제는 이제 뭐 국가 재정의 필요성 때문에 이제 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권력이
당상관들에게 집중되는 어떤 결과를 낳게 돼요. 자, 2품 이상 관료만은 못하지만 거의 비슷한 정도의 대우를 받는 고급 관료였다. 자, 당상관은 많은 특권이 이제 주어지는데 일단 당상관은 순자법, 그다음 상피에 구애받지 않고 간직에 물려나 다음 공로가 있으면 봉조화를 로서 적으나마 녹봉을 받을 수 있다. 그밖에 많은 특징을 갖고 있는 정치를 가졌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용어를 좀 설명하면 순자법이라는 게 있는데 순자라는 건 뭐냐면 특정한 이제 연도가 그 어느 정도 길이 차면 그러니까 근무 일수가 차면 자동으로 등급이 되는 거야. 근무 일수가 되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종 9품에 임명을 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한 360일, 1년, 2년 이렇게 근무를 했다. 그러면 이 정품에서 뭘로 이제 등급이 되냐면 그 정구품으로 이렇게 등급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순제법은 되게 당상간 이하의 관리들에만 적용이 돼요. 예, 이 순제법은. 근데 이제 그 이상으로는 당상 적용이 안 돼. 그래서 그 이상은 능력제야. 능력제요. 예, 그래서 이 순제법은 일정한 어떤 근무를 하면 일수일 근무하면 자동으로 승급을 하는 제도가 승자법이다. 순자법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근데 당상간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되고요. 상피라는 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가 친척이라든지 그 지역 출신은 그 지역 출신은 일가 친척이 이제 근무하는 간선은 임명을 안 하는 게 상피죠. 고려 시대부터 있었던 그 제도인데 여기에도 구애받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뭐 아버지가 동주 판사다. 네. 그래서 이제 당상관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뭐 차장진에 3품 이상의 당상관을 임명할 수 있어. 같은 부서 안에서도. 그래서 이제 상피가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우리식으로 따지면 퇴직 후에도 녹봉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퇴직 후에도 우리 말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봉조화라는 내용이 여기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봉조화는 조선시대 2품 이상, 총 2품 이상의 전직 간원들에게 예우하며 나이가 이제 70세가 되어 퇴임한 관리에게 특별히 내린 버스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봉조화라는 명목으로 음, 연금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마 이 봉조화는 실직이 아니라 명예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읽어보면 당상간으로 올라가는 데는 일정한 승진 과정이 있다. 이 문가는 정삼품 당하 간직인 승무원 판교와 봉산시 그 등등으로 이제 거쳐야 되고 무가는 정삼품 당하 간직인 훌륭한 정을 거쳐야 당상간에 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간직들은 이제 일종의 엘리트 코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당상간 중에 2품 이상의 이제 그 이상은 2품 이상 정도면 이제 그 판사급 정도 되는 거죠. 고지시고 따면 장관급 정도. 자, 이 사람은 고려시대 제출에서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의정부, 육조, 한성부, 사원부, 개성부 등등등을 주요 간부의 교의직이나 관찰사, 병마, 그 수군절도사, 지방장관에 임명한다. 참고로 이 관찰사는 종 2품 이상을 임명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쭉 넘어가세요. 참상 창하의 구분도 좀 볼게요. 자, 참상 창하는 조회 참석 여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참상이라는 것은 조회에 참석하는 사람을 참상관이라고 하고 조회가 참석하지 못한 사람을 참하관이라고 해요. 근데 주의할 것은 참상은 이제 참여해도 발언권이 없어. 여기서 발언권이요. 그냥 참여만 하는 거야. 참여만.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정상품 당하관 이하 6품 이상의 참상관은 중앙간서의 중견관료와 목민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려 시대에 비해서 조선 시대의 그 목민관 수령은 탐상관 이상만 파견돼 있도록 했어요. 그거는 이제 고려 그 조선 초기 때 이 지방 토호들 항해 세력들이 너무 이제 끝발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규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좀 건의를 좀 높은 간직을 파견해 갖고 누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참상관 이상의 관리들을 수용직으로 파견했죠. 그래서 목민관의 이제 수용은 참상관 이상으로 임명이 되었다. 참상관은 국가에 대한 반역이나 불효, 살인 같은 큰 죄를 저지르지 않은 상 지첩을 빼앗지 않고
청상에 앉아서 신문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응시할 때 응시 원서를 따로 가계 증명서에 해당하는 조계 단자를 쓰게 되는데 이 조계 단자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특권이 있어요. 조계 단자는 이제 과거 시험을 볼 때 사조의 그 할아버지, 아버지, 외할아버지, 뭐 증조할아버지 이렇게 사조의 이력서를 적어놓은 거를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과거 제도가 일반 평민들이 들어갈 수 없는 어떤 진입장벽을 만들었다는 설도 있는데 하여튼 그걸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급제 시에는 현직의 국보가 사용될 수 있다. 그럼 무슨 참상관이 뭐 간직했는데 어떻게 또 급제를 하냐 했는데 참상관 중에서도 과거 급제를 통하지 않고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소가 정도 이제 합격을 하면 어느 정도 이제 낮은 간직을 주거든요. 자기가 원하면. 근데 이 사람들도 좀 높은 데도 올라가려면 또 시험을 봐. 네. 그래갖고 이때 이제 시험을 받으면 곧바로 대기 발령 없이 임명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내가 9급 공무원을 받는데 좀 높은 또 공무원이 되고 싶다 하면 7급 공무원이라든지 5급 공무원을 보든지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참상관이 되면 비로소 말을 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사품과 오품의 관계 조직 중에 문반일 경우에는 대부와 양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주에 이제 주나라 이제 그 제도를 이제 받아들인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사품과 오품의 구분이 어떤 차이가 있냐? 사품과 오품의 구분은 이단 대부와 사회 구분이란데, 직접 간원의 임명과 절차 관련해 사품 이상의 대부는 국왕의 강교, 교지를 통해서 임명을 하고 낭은 전조의 낭천과 당상의 결정을 거쳐 교첩 형식을 준다. 그래서 형식이 다르죠. 아까 얘기했지만 왕이 임명하는 거고 자기들끼리 임명하는 거야. 예.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어요. 또 하나의 차이점은 뭐냐? 두 번째로는 5품 이상의 정관원이 대관의 서관을 거쳐서 임명한다. 근데 5품 이상은 5품 이하는 그렇겠지만 5품 이상은 서경을 거치지 않아요. 예. 이게 좀 차이가 있어. 예. 그래서 이 사품과 오품의 이제 구분서는 당상 당하의 구분서 못지않은 고급 관료와 하급 관료의 경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관료 체제 운영을 볼게요. 조선 왕조는 이러한 중앙 집권 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도를 구매했는데 그 중에 이제 아까쯤에 얘기했던 먼저 근무일수 기준으로 관리된 인사 이동과 승진을 정하는 것들이 순자법이에요. 자, 그래서 당상간 이하의 관리들은 다 순자법에 적용돼서 어느 정도 일정한 근무 일수가 채우면 통계를 하나씩 등업을 받을 수 있어.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참화관은 450일, 천상관은 900일, 뭐 이렇게 근무를 하고요. 예. 근데 당상관은 예외적으로 그 순자법을 구애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근무일수만 그 뭐냐면 채웠다고 해서 이 4만이라는 것은 근무일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다 채웠다고 해서 반드시 등급을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자급이 올라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원칙상 근무일수를 채우면 대부분은 올라가지만 그렇지만 이제 예외적인 경우에 고가와 포품 점수도 이제 성적 고려해서 고가 점수나 포품 점수, 고가 점수가 별로 안 좋다. 그러면 뭐냐면 아까 얘기처럼 자천을 시키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 그 자금을 올려주지만 간직을 좀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했고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뭐냐면 공무원 승진을 제외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자, 그때 이제 중요한 게 고가 포폰 성적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고가 성적은 이제 그 1년에 2번 본다고 했죠. 그래서 문무백관대 고가표는 매년 말마다 그 경가의 경우 이조와 병조가 외관의 경우에는 관찰사가 작성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포프는 6월 15일과 12월 15일 두 차례 거쳐서 실시했다. 그래서 이 고가 성적을 보고 이 뭐냐면 이제 인사 발령이나 뭐 이런 것들 이제 하는 게 포폼이에요. 예. 포폼관도 그 당시 이제 뭘 하냐면 당상관 각 관 중에 당상관과 제조 및 육조 해당의 조의 당상관이 이제 하고
외관에 관찰사가요. 왜냐면 고가하면서 좀 이따 폭풍도 하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고가 폭풍 성적에 따라서 두 번에 일어난 폭풍 성적, 고가 폭풍 성적을 통해서 그 당시 그 순자법도 이제 융통성 있게 적용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순자법을 이제 실시할 때 아까 이제 대부분은 4만만 채우고 이제 교과표가 큰 이상이 없으면 승급이 되는데 문제는 승급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아까 이제 얘기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표에 따라서 이제 자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기의 등급에 비해서 낮은 간직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능력을 인정받는데 이 사람이 아직까지는 좀 약간 경력이 좀 모자라. 그럴 경우에는 뭐냐면 간직은 그대로 둔 채, 아니, 관계는 그대로 둔 채 간직만 좀 높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간직과 관계에 부딪히는 이제 해야 돼. 일어나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행수법을 실시해요. 제가 행수법에 대해서 이제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행수법은 고조 시대부터 이제 있었던 간직 제수법인데 풍계가 높은 사람이 낮은 간직에 임명하면 이걸 계고집비라고 하죠. 그 앞에 간지가 행을 이제 붙여요. 예. 풍계가 높은 사람이 어, 낮은 간직에 임명하는 계고집비는 그 앞에 이제 행을 붙인다. 그러면 풍계가 높은 사람이 낮은 간직에 임명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아까 전 자천이죠, 자천. 예. 자천. 자, 그 반대인 경우에는 계비직고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풍계가 낮은 사람이 높은 간직에 올라가는 곳에 숫자를 붙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를 붙인다. 그래서 요걸 행수라고 해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자, 예문은 뭐 종일품 승정대부가 정일품 이조판사로 자천될 경우에는 승정대부 행이조판사라고 이제 붙이죠. 그다음 반대로 종이품 가선대부가 정이품 홍문간 대자로 임명할 경우에는 가선대부 수홍문간 대자. 그래서 이제 숫자를 붙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간직과 간풍을 일치시키려고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 간원의 임용에 있어서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 간부나 긴밀한 관계 간부에 임명 할 수 없도록 상피제가 적용됐다. 이 상피제는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제도인데 이게 기원이 이제 송나라 때부터 이제 출발했죠. 그래서 고려나 조선시대 그 간제 내용을 보면 송나라를 상당히 영향을 받은 송나라에 예. 대체로 친소관계에 따라 당하간의 상피관계를 이제 따지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상간은 대개 보면 따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간직 진출에도 출신 성분에 따라서 항품 소용이 제도가 시행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자기 출신 성분이 그 낮으면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어. 예를 들어 서울이나 기술관의 정상품 당하관이나 향리나 토관 같은 건 정오품. 토관이라는 것은 뭐 한경도나 평안도 지역의 지방 출신들을 수령이나 뭐 기타 지방직으로 임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오품을 하고 서리 출신은 정칠품까지 승진만 허용된다. 예. 서울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말한 것처럼 과거 시험은 볼 수가 없었어요. 뭐 문과나 무과는 조선 후기 때는 좀 뚫려줬지만 그때는 볼 수 없었어. 그렇지만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간직에 진출할 수 있는 경로는 있거든요. 과거 외에도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간직 올라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정상품 다하강까지만 올라가고 못 올라가.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밑에 있는 내용은 각자 읽어보세요. 예. 그다음 무반과 문반 간직이 이제 좀 볼게요. 첫 번째 하고 이제 두 번째는 뭐 무반과 문반이 어떤 내용이다 뭐 자릿수 쭉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제 임시적인 체하직이 있어요. 체하직. 녹복이 없는 물록관이 있는데 체하직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때그때 간직이 취임할 때마다 그때 월급을 받는 거야. 어, 그래서 일을 할 때만 월급을 받는 거죠. 일반 그 무반직이나 문반직과 달리 이들은 이제 문반과 무반은 이제 실직을 맡아도 뭐 일을 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때도 이제 월급이 나오는데 체하직 같은 경우에는 임시로 이제 임명되기 때문에
이래 할 때만 딱 그 부분만 받는 거예요. 예. 자, 녹봉이 없는 무록간 이렇게 이제 또 그 지구 간직을 나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경과 외관을 구분하는데 경간직은 이제 중앙에서 근무하는 간직이고 외간직은 지방에서 근무하는 간직이죠. 당연히 이제 뭐냐면 경간직이 선호될 수밖에 없겠죠. 권력의 중심부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명칭도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쭉 넘어가서 자, 다음 장 보세요. 다음 장 보면 무반의 경간직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문반의 경간직은 위정부 6조를 비롯한 중앙에 있는 간서에 소속된 간직이고 간서는 그 장관과 직품에 따라서 정일품 아문에서 종육품 아문까지 있다. 그러니까 그 장관의 직품이 제일 높은 건 일품 아문, 제일 낮은 아문은 종육품 아문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무반직 외간직은 관찰사가 있죠. 관찰사가 제일 높아. 총 2품 이상이어야 돼요. 예. 이게 조선시대 그와 고려시대 차이점을 볼 수 있죠. 보통 고려시대는 안찰사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제일 높아봤자 뭐 5품 정도 되거든요. 낮은 간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총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일반 수령직보다 낮은 간직이니까. 근데 이제 관찰사는 고려 후기 때부터 정신이 이제 조금씩 올라가다가 이제 총 2품 당상관으로서 이제 그 뭐라 할까요? 그 밑에 있는 수령들을 총괄하는 그 위치에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밑에서 이제 쭉 있는데 뭐 부연이라든지 대도부사, 뭐 북사, 도부사 등등 이런 간직들이 쭉 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관찰사는 도의 장관으로서 행정, 사법, 군사를 총괄하며 수정을 감독하는 중요한 임무를 담당했고 그 밑에 이제 관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주 각 도도 순회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관찰사가 있는 도청 소재지에서 보좌해 주시는 필요하겠죠. 그 옆에서 그래서 그 밑에 보좌관 도사와 그다음에 행정관인 판관도 두었다. 그다음에 경관직과 외관직 밑에는 담당 행정을 담당 경하전, 그러니까 외하전이 있었다. 그리고 외하전을 보통 황리라고 하는데 외하전은 이제 조선 정기 때 육방 조직으로 구성이 됐어요. 예. 그래서 요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조선 전기 때 외하전은 제 육방 조직 같은 게 제일 이제 셌던 사람이 호방이고요. 그다음 조선 후기 때는 이방이야. 그래서 사극에 보면 그 이방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이방이 이제 향리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네, 조선 후기 때. 그래갖고 이제 만약에 일시적으로 지방간이 부재할 때는 이는 호방이나 이방이 대신 이제 일정 기간 동안 그 지역을 통치해요. 예. 근데 물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약간의 부재시 갑자기 지방간이 죽거나 그래서 새로운 관리가 임명하기 전에 그 공백 기간 같은 거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농민간 대신에 그 가나를 이제 그 보호를 감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반직이 있는데 무반직은 이제 앞부분은 잘 읽어보시고 외관직으로서 병마절도사가 있고 수건절도사가 있어요. 예, 병마절도사는 이제 병사로서 이제 뭐랄까요 육군과 관련된 거고 수건절도사는 수군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조선 시대는 고려와 달리 이제 그 육군과 수군이 이렇게 분리돼 나갔어. 예, 요거는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잠깐 뒤에 넘어가서 몇 페이지 표시냐면 87페이지 펴보세요. 예, 또. 자, 의정부 6조 이제 취지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앞부분만 볼게요. 87페이지 뒷부분만 볼게요. 자, 요 87페이지, 88페이지의 내용은 이제 의정부 서사제와 6조 직계제가 어떻게 왔다 갔다 했나 그 내용들을 쭉 기술돼 있거든요. 자, 태종 14년에 요거부터 읽어야 되겠네. 자, 여기에 보면 조선 건국 초에 정치 체제는 재상 주도의 고려 말 도평의사의 중심 제도가 그대로 이어졌다. 그래서 재상이 도평의사 판사를 감안해서 국정을 주도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측근 정치의 온상이 되죠. 그래서 정조 때
도평의사서를 폐지하고 의정부를 설치하고 태종 때는 육조 중심으로 바뀌었다. 태종 5년에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빠졌는데 의정부 서사제를 이제 실시했다가 육조 직계제로 바뀌어요. 예. 이게 태종 4년이죠. 근데 이제 제대로 이게 육조 직계제가 실시되지 못하니까 대폭적인 간제를 기억해서 육조 장관인 판서를 정이품으로 격상하고 각 조의 속사를 사무를 관장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의정부, 사원부, 사관원, 승정원, 한성부를 제한 대부분의 중앙관할은 각 조의 속 아문이 나눠져 소속됨으로써 육조 기능을 강화시켜 나갔다. 자, 속사는 그 육조에 있는 속사들은 일종의 하위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하위기관. 그러니까 어떤 관계냐면 우리식으로 따지면 경기도 교육청이 있으면 거기 안에 이제 또 여러 학교들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교육청이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조선시대에 나온 속사죠. 그래서 특정한 관청에 속해 있는 하위기관 이렇게 보면 되는데 속아무는 어떤 기관이냐면 서로 이제 관련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관련기관. 예. 그래서 직접적인 하위기관은 아니지만 그 뭐냐면 육조의 관할 아래에서 뭐냐면 이렇게 통솔되는 관련기구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속아문이고요. 그래서 대개 이제 조선시대 때는 이렇게 육조, 속사, 속아문 이런 체제가 상당히 일관되게 이어졌죠. 이 체제가. 자, 그래서 그리고 의정부는 정책 의결권을 가지고 행정적인 서무는 6조에 이관되고 모든 행정체계는 6조로 이루어졌다. 자, 근데 이게 잘 안 됐는데 이게 이제 태종 14년 때 뭐냐면 확립됐죠. 태종 14년에 모든 정부 6조에게 왕에게 직계도 하고 의정부는 사대문서와 중재수 재신만 간장하고 하면서 6조 직계를 실시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에 6조 직계를 실시한 것은 여기 실시했다고 했는데 확립했다는 말이 정확해요. 4년에 실시해서 14년에 확립됐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종 18년에 일반 정부를 육주에서 의정부를 보고하자 이들 의정부 대신이 합의 결정해서 이를 처리하는 그러니까 의정부에서 이를 처리하는 뭘 냈다 의정부 서사제가 이제 실시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왕의 주도권이 손상되지 않은 범위에서 의정부 대신제 권한이 회복된 것이다. 자, 여기 왕의 주도권이 손상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왕이 인사와 군사와 관련된 내용은 직접 처리하는 거예요. 육조의 보고를 받고 나머지 업무는 의정부 대신들이 다 처리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근데 세조가 집권하고 나서 의정부 서사제를 폐지하고 다시 육조 직계제를 이제 실시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육조 직계제를 다시 실시한다.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다가 이제 성종 때 잠깐 논의가 있다가 육조 직계제 계속 가죠. 그러다가 이제 중종 반정 이후에 이제 신료들이 이제 전국의 주도권을 장악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권이 강해지고 결국에는 중종 11년에 명실사부의 의정부 서사제가 실시됐다. 그리고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 푸셈 내용하고 국편위에 있는 내용도 같이 보세요. 이것도 그래서 이 푸셈 내용은 줄여놓은 거고 국편위의 내용은 좀 약간 이제 내용이 확대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읽다 보면 이 푸셈 내용에 빠진 내용들이 좀 있어요. 예, 빠진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국편위 내용을 좀 약간 찾아가지고 빠진 내용을 보충을 해야 돼.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앞뒤가 안 맞는 내용들이 푸셈에 있고 갑자기 건너뛴다는 느낌이 드는 그 내용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다른 자료를 좀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너무 푸셈에 의존해 갖고 보지 마세요. 예. 푸셈은 모든 역사적 사실 다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예.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도 적어놓은 거고 가끔마다 잘못된 내용도 있어요. 잘못된 내용도 있으니까 항상 다른 책하고 교차 분석을 해야 돼. 이건 뭐 다른 책도 마찬가지고 뭐 한국사통론도 있고 교과서도 읽다 보면 잘못된 내용도 있죠. 예, 예전에 말한 것처럼 이제 뭐 정동행성 그런 내용은 잘못됐죠. 그런 거는 좀 다른 책하고 같이 보면서 봐야 돼요. 예, 이 내용은
자, 이와 같이 의정부와 육조의 이제 정치 및 행정적 기능은 의정부의 국정을 의결, 보고하는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한 구조와 육조에서 직접 왕에게 보고하는 육조 직계제를 시행한 구조로 나눠볼 수 있다. 그래서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할 때는 의정부가 육조를 지휘하고 국정을 주도하고 육조가 직계할 때는 육조는 국정을 주도했다. 자, 근데 주의할 것은 이제 의정부 서사제나 육조 직계제나 대개 보면 최종 결정을 누가 한다는 거야? 국왕이 하는 거예요. 국왕. 그리고 모든 것은 왕명을 통해서 하죠. 교지를 내줘가지고 시행을 한다. 예. 자, 그래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대개 이제 의정부 서사제가 실시할 때는 신권이 좀 강할 때고요. 그 다음에 육조직계제를 실시할 때는 상당히 왕권이 강할 때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각 국왕대별로 왕권의 이제 강약 여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시했다가 실시하지 않았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어떨 때는 이제 의정부 서사제, 어떨 때는 육조직계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종 때는 좀 예외적이야. 세종 때 의정부 서사제가 실시한 거는 신권이 갑자기 올라서가 아니라 그 세종의 어떤 신변 문제 때문이야. 건강 문제 때문에 문종이 그 이후로 이제 뭐냐면 그 전부터 하고 있었지만 그 전후로 해가지고 세종 대신에 주요 정사를 이제 하고 있었고요. 대리청정이라고 하죠. 대리청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약간 문종을 고자하는 측면에서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했어요. 이 부분은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보면 의정부의 기능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의정부는 조선 왕조 최고 간부로서 정종 2년에 도평의사 개편을 처음 실시했다. 그래서 도당, 모당, 한각이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 도당이라는 것은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건부 기능을 건부 관청을 도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본 명사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조선 후기 때는 의정부가 도당이라 부르지 않고 어디에서인지 보면 비변사 불렸어요. 비변사가 도당이라고 불렸죠. 자, 태종 5년에 대표적인 간제 개편이요. 군사를 지하고 정치만을 관장한 의정부 관할로 구성된 의정부 제가 성립되었다. 자, 의정부 기능은 건국대전에 백관을 통솔하고 서정을 고르게 하고 서정이라는 것은 이제 일을 처리하는 거죠. 음양을 다스리고 방국을 경영한다라고 규정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 건국대전에서는 이를 모두 총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자, 의정부의 간원은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자청상, 우창상, 뭐 자첨상, 우참상 등등이 이렇게 있고 건국대전과 함께 법제화됐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육조의 기능을 볼게요. 자, 육조는 고려만 육조를 계승해서 정 3품 암으로 성립됐는데 태종 5년에 정 2품 암으로 격상돼서 여러 업무를 분쟁했다. 요 내용이 예전에 기출에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석사와 속아무제도가 정립되면서 국정의 중심 기구가 되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육조의 간원들이 있어요. 육조의 간원들은 제일 높은 사람은 판서, 참판, 그 다음 참의, 그 다음에 정랑, 뭐 자랑 이런 그 사람이 있고 병조와 형조의 정랑과 자랑은 각각의 사인이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조 그 정랑과 자랑은 그 상당히 뭐냐면 파워가 있죠.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하위직 관료들이. 네, 이건 좀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조와 병조가 있는데 이조는 이제 뭐 병조는 뭘 갖고 있냐면 문무관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조나 병조 뭐 육부에 각각에 뭐가 있냐면 사사들이 있죠. 근데 이거는 각각 보세요. 사사 내용은 자, 그 다음에 호조는 이제 탁지부라고 하고 이 탁지부라는 명칭은 어디서 많이 들었죠? 예, 구한말 때. 그 구한말 때 이제 우리가 이제 호조 재정 관련된 내용을 탁지부가 일간화가 된다 했잖아요. 호조가 이제 탁조가 바뀌면서 요 내용이 이제 있는데 이 탁지부 명칭은 예전부터 사용했던 명칭이에요. 자, 하여튼 주로 이제 국가의 재정을 담당한다. 예. 그래서 고려시대 3사가 호조에 이제 통합되면서 이제 재정 업무는 호조에서 이제 담당을 해요. 예. 그래서 재정 관청 경제와 관련된 거는 재반 업무를 담당한다. 근데 주의할 것은 그렇다고 호조가 모두 재정 관련된 내용을 이제 담당한 건 아니고요. 예. 호조 외에도 각 부에서 각 주에서 각각의 또 회계를 둬서 자기들끼리 그냥 뭐냐면 또 처리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단위라고 보시면 좀 그래요. 오늘날 뭐 기획예산청처럼 그렇게 모든 그 간부의 그 간청들의 어떤 예산을 관장하는 기능은 아직까지는 없었고 그냥 전반적으로 총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예조는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여기 예조는 예학이나 제사, 여양, 학교, 과거인데 여기 눈여볼 것이 뭐냐면 그 학교와 과거도 같이 본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 교육과 관련된 내용도 예조에서 담당해요. 그리고 외교와 관련된 내용도 예조에서 담당해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 교육과 외교부가 같이 뭐냐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경조라는 것은 이제 군대와 군사 업무를 담당하죠. 요거는 자, 그리고 이제 형조는 여기에서 이제 그 주로 사법과 관련된 내용을 담당하죠. 그래서 법률, 형벌, 송사, 노예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을 했다. 자, 여기에서 좀 속사가 있는데 속사 중에 삼복사, 고율사, 장애사 있는데 요 중에 그 내용 중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중에 장애사 같은 내용은 노예 장정과 포로에 관련된 내용을 담당해요. 그다음 공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종 이제 그 산림수택가, 장애인, 토목공사 뭐 이런 것들 담당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잠깐만요. 98페이지가 또 있네. 98페이지 좀 볼게요. 자, 언간의 구성과 역할을 좀 볼게요. 자, 중앙 조직 중에 3사라는 간직이 있죠. 3사. 보통 이제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이걸 통칭해서 이제 3사라고 이제 하는데 이 3사 가운데 양사는 이미 조선 초기에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홍문관은 성종 때 만들어진 거죠. 홍문관은 세종 때 집현전을 계승해 홍문관으로 이제 세워졌고 사림에 등장한 그 언론 기구화돼서 언론 3사라고 이제 했던 거고 그 언관은 조선의 관료 지배 체제의 중심 역할을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언간의 지위가 나왔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다른 그 간청에 비해서 지위가 좀 낮아. 그래서 이 3사 간원들은 좀 약간 하위직, 중하위급 좀 간호들이 구성돼 있어요. 근데 여기가 상당히 요직이죠. 대부분 그 자리를 거쳐가지고 되게 이제 판사나 그 다음에 그 삼정승 자리를 올라가요. 그러니까 상당히 요직이고 또 명예직이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자리야. 이 자리가.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 보면 자 사원부는 법제조 간쟁 봉경 봉박 서경권을 가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참정 신신 항정 등의 기능도 수행했다. 사원부는 현조와 항성부와 함께 삼법사를 유통하고 하고요. 사원부 간호는 청요지로 하고 천령 관계한 인물 중에 엄선됐으며 이렇게 있고 그 감찰은 조회 때 백관의 의뢰를 감찰하고 중앙의 여러 간서와 악지방에 파견되어 일의 진행과 처리의 잘못을 감찰했다. 사관원도 이제 간쟁 봉박 서군과 함께 사원부 직무 백관의 규칙과 일반적인 참전 시신 등의 기능을 강법위에 수송했다. 자, 사관원은 가계가 좋고 식견이 뛰어난 간계한 문관으로 임명됐고요. 사원부의 간원이 상하간의 위계질서 엄격함과 달리 사원부의 간원은 상하관계가 자유롭고 직무제 음주가 허용됐다. 예. 그래서 사원부는 감찰을 특한 그 역할을 했고 사관원은 그 간쟁 주로 이제 언론 기능을 이제 주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법제상으로 구정된 것이고 실제 업무를 보면 그냥 비슷비슷해요. 왜냐하면 이제 사원부 사관원이 이제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거든요. 위견 논의에서. 홍문관인데 홍문관은 성종 9년에 예문관에 분리되어 독립된 간서로 이제 성립됐죠. 자, 뒤에 넘어가서 그래서 원래 이제 홍문관의 업무는 권례의 경정을 관장하고 문안을 다스리며 왕의 고문에 대비하는 일을 담당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간원들의 내용들이 쭉 적혀 있죠. 그래서 홍문관원들은 국왕과 빈번한 접촉하면서 경사를 강론하고 풍기 및 간직사의 특정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간원들 모두 성방했다. 이 때문에 이제 홍문관은 양사와 더불어 천효직인
조진 천호지였다. 자, 근데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홍문관도 실제 움직일 때는 그 앞에서 얘기한 이제 사관원이나 사원과 비슷한 업무를 해요. 같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양사의 대가는 국왕에 대비해 시비 걸기를 할 수 있는 간쟁권, 관리 임명에 대해 자격 요건을 심사하는 서경권을 가지고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대간이 향한 서경은 해당 범위가 몇 차례 변화를 거쳐 건국대전 5품 이하의 간으로 법제화됐다. 예. 그래서 이제 랑 이하, 랑과 교이에만 적용이 되죠. 5품 이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경을 거쳐서 임명 증신 고신을 받은 사람들 고촉이라고 하죠. 그래서 왕이 임명한 교지나 간첩과 좀 달라요. 예. 그래서 서경이 임명하지 않은 일사품의 간원들을 제수하는 강교라고 해서 그 당시 각각 구분되었다. 교척과 그 강교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왕이 임명한 거고 교척은 그냥 자기끼리 이제 신하끼리 이제 임명하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홍문관은 경영에서 강경과 농사에 책임을 지면서 공론의 소재치를 인식하였고 3사의 정치적 임무는 각각 달랐으나 양사는 거의 동일했고 홍문관은 언간의 대간의 원로로서 외곽의 보호 및 지휘하는 위상을 지니고 있었다. 자, 따라서 3사는 기본적으로 그 보안관계 유지했고요. 대간은 양사학계를 비롯해 거의 그 공동 보조를 짓고 여기에다 이제 홍문관까지 끼워져요. 그래서 홍문관도 국왕의 공론을 이제 그 할 것을 촉구하는 3사 학계를 이룬 것이 뭐냐면 일반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3사가 이제 복합상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복합상소는 엎드려 가지고 이제 왕이 자기 말을 들어줄 때까지 계속 엎드려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제일 심했던 게 조광조 때인데 조광조 때 같은 경우에는 조광조의 마음에 그 왕이 중종이 자기 뜻대로 안 하면 신하들 3사를 다 이끌고 자기 이제 3사가 장악이 됐잖아요. 조광조가요. 그러니까 엎드려가지고 왕이 들어줄 때까지 계속 이게 뭐냐면 상소를 이제 올리고 그런 행위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조광조 말 듣게 돼 중종이. 근데 중종이 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조광조 싫어하게 돼요. 예. 이것도 적당히 해야지. 그래서 그 3사가 같이 모여가지고 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 의견을 게재할 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3사가 모아서 의견을 게재하는 그런 것들을 원의 운영이라고 하죠. 요 내용이 여기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언간과 언론을 볼게요. 자, 성서의 자, 3사의 언간 언론은 왕권 강화와 부국 강경에 주력했던 태종이나 세조 때 활동이 저조했고 강형적인 정치했던 세종, 문종, 단종, 선종 때 비교적 활발했다. 그러니까 어떤 왕에 따라서 그 언론 활동을 봐주는 그냥 인정해주는 관용적인 왕이 있는데 반해서 어떤 왕들은 이제 그걸 별로 안 좋아하는 왕도 있어요. 그래서 말 잘못하면 모가지 날라가고 대개 보면 이제 태종과 세조 때는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언간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했어. 그래서 기능은 놔두지만 이 말을 제대로 안 들어주고 잘못하면 모가지 날라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나중에 연산군 때는 아예 그냥 언론 활동을 막아버렸죠. 이 사람은요. 그래갖고 이제 사관원 홍문관 폐지시키고 사원부만 좀 놔두고 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언론 활동을 막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종 때 사임이 중앙에 등장하니까 이때 간행적으로 뭘 보장해 주냐면 언간의 언론 활동 중에 간행적 보장해 주는 게 있어요. 이게 원의 운용과 불문어근 이런 간행을 인정해 줬어. 그래서 불문어근이라는 것은 말에 근거를 대지 않아도 돼. 예전에 얘기했죠. 예. 그래서 풍문거액을 할 수 있다죠. 그러니까 들은 사실만 해도 뭐냐면 그걸 가지고 탄핵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어디에 출처해 있는지도 말하지 않아도 돼요. 예.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정치제도 기반을 구축했다. 자, 이런 이제 간행 쪽 이런 특권을 준 거는 뭐냐면 누굴 견제하는 거죠? 그 당시 홍보파들 견제하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원의 운영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논의할 때 양사가 이제 뭐냐면 논의한 바가 반드시 먼저 개최하고 모여서 논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올리는 방식이고 거기에 나중에 홍문관도 개입을 해요. 예, 같이 이제 올리는 방식으로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불문 어근과 풍문 탄핵 은 비슷한 맥락의 의미인데 어떤 명백한 증거 없이 풍문만 듣고 탄핵해도 말의 뿌리를 어근을 묻지 않는다. 예, 그래서 불문 어근, 풍문 탄핵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중종 때 그 언간 원료는 사림대 그 삼사 집주에 비유했다 좌우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조광조 때는 이 삼사를 조광조 일파들이 거의 장악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상당히 피곤했겠죠, 중종 입장 때는. 그래서 이제 김효사 직전엔 정기대각이라는 말이 있다. 요 정기대각은 전 시간에도 천명인데 이때 대각은 대간을 의미해요. 삼사를 얘기하죠. 그리고 모든 권력이 어디에 나온다. 어디로 도간다. 삼사에 있다라는 거야.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종이 삼사 그의 어떤 비판에서 이제 비난을 할 때나 홍국파 대시대 할 때 이제 이런 말을 썼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도 있지만 조선왕조 실록을 쭉 찾아보면 이 정기대각이라는 말이 성종 때부터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시대에 쓰였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게시판에 보면 마치 정종 때 썼냐 영상종 때 썼다 저 논쟁이 있었는데 이런 말은 그냥 성종 이후부터 썼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예. 그 당시 내각의 어떤 그 대관들의 어떤 활동들 내에서 못마땅한 그 왕이나 신하들이 자주 썼던 그냥 간용구예요. 이 내용은.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마치 조종의 정치 운영이 대각, 그러니까 대간의 쏠림과 같이 정치 사항의 비조직적으로 언간 언론이 정사를 주도했다. 자, 그 분당 정치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이 시기에 언간 언론은 각 주도의 분당 정치적 입장을 반영하면서 중요한 기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분당 간의 첨예한 갈등 속에 언간 언론은 각 분당의 정치적 입장을 선도하면서 상대 세력을 견제, 침투하고 좌파 세력을 비유하는 데 이용했다. 특히 이제 견제까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좌파 세력 비유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 그냥 별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끝에 잡아가지고 지금 정치권처럼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깎아내는 거야. 예. 그래서 네거티브를 이제 막 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하다 보니까 되게 뭐랄까 비생산적으로 들려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는 이제 분당 정치에서만 나온다고 했지만 이미 중종 때부터 이런 것들이는 중종 때부터 중종 때는 외척들을 많이 등용을 했거든요. 김한로 이런 사람들은. 근데 이런 사람들 등용하면서 이 사람들이 또 이제 살인도가 좀 친했어. 또 삼사 세력들과 좀 친하고. 그러니까 이 언론들을 이 삼사 세력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 챙기는데 이용을 해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죠. 그래갖고 나중에 조선 후기에 들어가면 이 3사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저 3사에게 막대한 권력을 줬더니 이걸 서로 견제시키고 비판하는 데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좌파 세력들의 어떤 그 세력 키우는 데 이용했기 때문에 이제 많은 권한들이 뺏기기 시작해. 이 부분 뒤에서 좀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조선 시대는 언로가 상당히 폭넓게 이제 개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언로라는 것은 이제 공론 정치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죠. 말을 이제 할 수 있는. 예. 자, 그래서 이제 서울의 주요 간원들은 조참, 상참, 윤대 등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정기적으로 그 국왕에게 의견을 개진했고 조참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이제 하는 회의고요. 윤대는 이제 돌아가면서 실무자들이 왕을 보고하는 그런 것들 얘기해요. 자,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간원들은 국왕에 또 더불어 각종 정치 현안을 정책을 논의했다. 그래서 경영이라는 것은 왕과 신하들 간에 어떤 이제 유교 경쟁을 공부하는 자리인데 대부분 왕들은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죠. 근데 일부 왕들은 좀 좋아하고 이 경영에서 유교 경쟁만 논한 게 아니라 정치도 같이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경영 정치라고 해요. 자, 그리고 중앙이나 지방에 관리나 일반민들도 원칙적으로 상소문을 올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국왕에게 그 의견을 제기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 간원들은 상소나 차자 형태로 국왕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상소는 정식적인 형태를 통해서 올리는 거고, 차자는 상소보다 좀 간편하게 올리는 거야. 예.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일반 민인 가운데서도 유생된 공론임을 표방하고 공론 정치를 이제 강조했죠.
상소를 제기할 수 있었다. 예. 이 공론 내용을 보고 이 공론 정치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사림세력들이 이제 이 공론 정치를 강조를 해요. 근데 말이 공론이지 실제로 이제 이때 공론은 누구 의해서 주로 양반 사림들의 공론인 경우가 많아요. 예. 자, 하여튼 뭐 어떻게든 간에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왕의 어떤 전제 권력을 견제했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조선의 왕은 상당히 무한한 권력을 갖고 있어요. 건국대전에 왕의 권한이 적혀 있잖아. 그 말은 뭐냐면 왕의 권한이 적혀 있다는 건 이제 제약을 받는다는 거죠. 적혀 있지 않는다는 건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거의 모든 국민의 어떤 생산 역탁권뿐만 아니라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게 왕이야. 근데 이제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제일 많이 듣는 게 뭐예요? 아니되옵니다라는 말이죠. 네. 고려시대나 삼국시대보다 더 많아. 근데 왕은 전제의 권력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이 전제의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어요. 항상 이제 뭐냐면 이런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견제를 받고 간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언론 활동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조선의 왕만큼 그 뭐냐면 자기 권한을 본래 행사하지 못한 왕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항상 견제를 받았다는 거야. 왕이 멋대는 한 왕도 있었어요. 연산군 같이. 근데 그런 왕은 아주 극히 이제 일부고 대부분은 신하들의 견제를 받으면서 정치를 했다. 그래서 조선 왕조가 500년 동안 유지한 게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조선 하면 이미지가 별로 안 좋고 그런데 500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 이렇게 이제 내부적으로 그런 언론 활동 이런 것들 왕을 견제하는 그런 활동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16세기 이후에 서원의 발달과 함께 관악 유학생뿐만 아니라 지방 유생들도 주요 정치 현안에 관한 집단적 상소를 제기를 했고 대표적인 게 이제 만이소 형태죠. 이 만이소 많이 들어봤죠? 영남 만이소. 이 영남 만이소가 뭐 요때 처음 나온 건 아니고 이 조선 후기 때부터 계속 나왔던 그 상소 형태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중해 유상층의 공론 형성층에 간 걸 인식이 확립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언간 언론에서 초야 언론이 그러니까 거슬려지 않고 제하에서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론을 형성한 초야 언론이 등장을 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잘 이용했던 것이 후대 이제 산림 세력들이 이제 이걸 잘 이용했죠. 송시령 같은. 자, 일반민들도 언료가 이제 개방했는데 신문고, 상언, 격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신문고는 이제 앞에서 대문 앞에서 이제 북이승 치고 이제 올리는 건데 실제 이게 거의 운영 안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상언은 이제 글 올리는 건데 이거 글 정도 올릴 정도면 나름대로 좀 약간 어느 정도 지식 가지고 있어야 돼. 주로 양반들이 했다고 보시면 돼요. 격정이라는 것은 요거 명칭 좀 기억을 해주세요. 왕이 해체를 할 때 양의 행체를 보고 나와가지고 이제 깽가를 틀면서 두들기면서 이제 올리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 억울함을 이제 올리는 게 격쟁인데 이 격쟁이 제일 많을 때가 이제 정조 때예요. 이 정조 때가 제일 많았어. 예. 정조는 많이 이제 행차를 했잖아요. 자, 근데 이 격쟁도 뒤에 얘기했지만 아무렇게 올리면 안 돼요. 몇 개 사건에 의해서 국한돼도 올려야 돼. 그리고 올리고 나서 가나에 가서 좀 몇 대 이제 공장 받고 이제 풀려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해도 좋긴 하는데 너무 많이 하면 좀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좀 제약 장치를 준 거야. 예. 제약 장치를 줘서 이 격쟁을 이제 이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신문고 나오는데 신문고는 아까 이제 태종 때 이제 그 설치됐는데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은 그 일반 그 민중들이 아니라 대부분 서울의 전현직 관리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본래 취지와 달리 그 일반 상인이나 노비 또는 지방 가민들이 거의 이용할 수 없고 대개 보면 이제 이 내용은 태종 때 그걸 설치했던 이유가 아까 말처럼 이제 자기 반대파들을 제거할 목적으로 또 했는데 내용들 보면 다 개인적인 얘기야. 토지와 노비 소유권과 관련된 송사에 대한 불만, 경제적 특실 이런 것들이야. 결국에는 신문고는 세조 때 폐지됐다가 또 없어졌다가 하다가 영조 때 다시 설치가 돼요. 근데 실제 운영을 제대로 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상원은 국왕에 행차했을 때 글을 올려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고 격쟁은 국왕에 근처에 있을 때 진을 쳐서 국왕의 임무를 끈 다음에 구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다.
자, 상어는 신문고에 비해서 절차가 간편하고 일반민들이 이용하기 쉬우나 기본적으로 글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알 수 있는 뭐 양반이나 중인 정도 돼야지 할 수 있는 거고, 격제는 글을 몰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형제 취지를 감사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걸 아무나 올리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어야 돼, 몇 개.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그 올리고 나서는 형제 가서 곤작 몇 대를 맞고 나와야 돼. 예. 그 정도 각오하고 올리는 거예요. 예. 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해서 조선의 언론 활동, 언로가 개방됐다는 내용을 좀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방 통치 제도를 이제 좀 볼게요. 지방 통치 제도. 자, 조선의 지방 통치 조직은 별로 거의 지금까지 별로 나오지가 않았어. 나올 가능성 별로 없는데 일단 한번 읽어보긴 하죠. 자, 요 관련돼 있기 전에 이제 교과서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22페이지 보세요. 22페이지는 읽었네요. 제가 이제 잘못 쳤네. 다시 할게요. 예. 통론 그냥 읽을게요. 예. 자, 지방은 전국, 경기, 충청, 경상, 전라, 항해, 강원, 그다음에 그 영안, 그다음에 이제 평안도인데 이 영안은 이제 나중에 함경도 이름 바뀌죠. 자, 이렇게 해서 팔도로 이제 나누죠. 그래서 경기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서울 경자에다가 경기 기자, 주변 기자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주변에 딱 대개 이제 수도권이 형성되는, 그러니까 그 개인에게 이제 수도권이 형성된, 사전에 수도권이 형성된 지역이 경기 지역이에요. 충청 지역 있고 뭐 경상 지역 있고 있는데 경상도가 전라도 지역이나 충청도는 다 이름, 중요한 도시 이름 땄다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 뭐 충청 같은 경우에는 충주와 청주를 아까 땄던 거고, 경주, 경상은 경주와 상주를 딴 거야. 상주는 지금은 조그만 도시에 불과한데 그 당시에는 이제 주요 도시였어요.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의 이름을 딴 거야. 네. 전라남도의 이제 주요 도시가 나주였거든요. 강주는 이제 일제시대 때 이제 커진 도시고요. 자, 그다음에 도 아래는 부묵군현을 뒀어요. 예. 그래서 이제 도표를 좀 볼게요. 요걸 제 기본 강의 때 내용을 보면 여기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부에는 부유, 부사, 그다음에 목사, 군사, 활령, 헌각 이렇게 해서 각각 있고, 대개 이 부유는 관찰사가 겸직하는 게 많아요. 예. 거기 이제 보면 부목군현에 있는 그 목사들은 각각의 품계가 다르죠. 제일 높은 사람이 뭐 부사가 될 수 있고 그 밑에 목사, 그다음 군사, 활령, 현감 이렇게 있는데, 자, 풍계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들은 동등해요. 예, 수령관으로서 동등하고 이들 간의 상하 관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상하 관계는 어떻게 존재해요? 팔도 관찰사에서만 상하 관계가 존재를 해. 상하 관계가. 다만 이제 진간체제 아래에서 이들이 또 뭐냐면 지방행정관이 군사 지휘관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일시적으로 상하 관계가 형성되죠. 그렇지만 대개 팔도의 관찰사 밑으로, 예, 이렇게 해서 병렬적으로 이제 예속돼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 간의 관계는 평등하다. 풍계와 상관없이. 그래서 이제 이들을 이제 합쳐가지고 우리가 목민간 수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수령을 보좌해 준 사람을 항리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간이라고 불려요. 예, 간. 그래서 간이라고 하고, 예, 간치 계열이죠. 그래서 왕, 감사, 수령 이렇게죠. 이때 감사는 관찰사를 얘기해요. 이거는 이제 왕이 이제 뭐냐면 임명하는 방식으로 중앙관직에서 중앙에서 임명하는 방식으로 하는 간이고, 향리는 또 다르죠. 이 향리는 리라고 하죠. 그래서 원래 이제 정근대 시대는 간과 리는 분리돼 있어요. 간은 이제 중앙에 임명한 사람, 리는 거기에서 토착세로서 이제 향리로서 이제 보조해 주는 사람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이들 아전층은 경절이, 영리, 음리에서 향리 계통을 이루고 있어. 조선시대 또 특징은 또 그 밑에 있는 면단이 입각한 양은 여기에서는 자치적으로 이제 해요. 자치적으로. 이 국가 권력이 웬만하면 요 문제에 간섭하지 않아. 중요한 자잘한 것은, 예, 자치적으로 운영을 해. 그래서 이 자치계통은 이제 경계소, 요양소, 면이 이렇게 있는데, 조선 16세기 기준일 때 제지사륙도 요걸 장악을 했죠. 16세기 때. 그 전에는 좀 홍보세력들이 장악하고 그랬지만,
자, 그래서 간치계통, 항리계통, 자치계통 세 개 계통이 서로 이제 조화를 이루고 서로 보조해주면서 견제하면서 이끌었던 게 지방행정 조선시대 지방행정국의 특징이야. 그래서 있고 또 조선시대 조선시대 때 지방행정의 특징은 또 팔도로 일어나야 돼요. 이거는 고려시대 때 이제 세 개 계통으로 됐던 것을 하나로 합쳤다. 삼원적으로 운영됐던 것을 하나로 합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북방의 계통, 그다음 남방의 도, 그다음에 경기 지역 이렇게 있죠. 이거를 하나로 도로 통합을 했다는 거. 자, 이 330개 군현의 수령을 파견해서 이제 주 속전이나 속군을 아예 없앴고요. 그다음에 항소복을 폐지해서 일반 군현으로 습격했다는 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분적 성격보다는 상대적으로 행정적 성격이 강해졌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토지 결수와 인구에 따라서 아까 이제 부목 군현을 나눈다고 했죠. 근데 이건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완전한 건 아니에요. 이 행정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고려시대가 행정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완벽한 건 아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반란을 일으켰거나 음모를 할 경우에는 군의 칭호가 간등되거나 좀 차별받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완전하게 결수와 인구에 따라서 행정적으로 구분된 것도 아니에요. 월경지대에서 어떤 A라는 군인이 있으면 그 B군이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요 안에서 이제 뭐냐면 이렇게 경계선이 있으면 야, A군의 땅에 B군에 관할 영역이 있어요. 이걸 월경지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조정이 안 돼갖고 계속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행정적인 성격은 아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항례지가 격화됐죠.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로. 그래서 이 항례는 신분상 아니기 때문에 과거를 볼 수 있지만 과거를 가는 쪽을 막아버려. 꼭 수령의 뭐냐면 동의를 받아야지 과거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수령해 주겠어요? 안 하죠. 예. 그래서 이제 항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세습직이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월급도 안 받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일반 수수료 가지고 먹고 살고 그러는데 뭐 수수료 외에도 이 사람은 지방 토호 출신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토지들이 많기 때문에 월급 받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오늘날만 하면 건물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실속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 그 당시에 살았으면 높은 간직보다는 항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돈 많은 항리. 예. 그 지역에 떵떵거리고 살면서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높은 간직에 올라가면 정치해야지 잘못하면 왕 눈에 띄면 빗나가면 완전 죽을 수도 있고. 예. 자, 그렇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한국 통론 내용을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도에는 관찰사가 파견되는데 그는 이제 방백이다가요. 자기 가나라에 있는 모든 군현의 지방관, 즉 부현, 목사, 군수, 그다음에 현령, 현강 등을 통괄 감독했다. 그래서 모든 그 수령관들은 관찰사 밑에 일률적으로 뭐냐면 병렬적으로 이렇게 예속돼 있죠. 자, 그래서 이 감찰사는 권한이 너무 많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법, 행정, 군사권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권한이 많기 때문에 오래 있으면 지방세력화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임기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개 360일로 한정돼 있어요. 물론 예외적으로 이제 김종서 같은 사람은 오랫동안 이제 감찰사 직을 했어. 한경도 지역에 나가서.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병박 문제를 이제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좀 있지만 대부분은 뭐냐면 간찰 360일로 임기가 짧다. 자, 9년의 수령은 직접 대민을 통치하는 목민관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임기는 1800일이야. 또 이건 또 길어. 이건 뭐냐면 이걸 너무 짧게 할 경우에는 지방 항리들이 얘들 이제 뭐냐면 지방 항리 지역 실정을 모르니까 수령관들이 지역 실정 모르는 걸 이용해 갖고 지멋대로 할 수 있고 세력 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민관들의 길을 1800일로 해놓은 거야. 좀 길게. 그래서 좀 예외적으로 뭐 부모님이 아프다든가 뭐 등등 해가지고 좀 빨리 올라갈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1800일로 전해져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간찰사 및 수령 등 지방관은 모두 자기 출신지에 부임되지 못하도록 하였으니 이걸 상피라고 하여 친족과 연결되는 막는 의도가 있다. 여기에도 약간 간찰사는 당상관인에서
상피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 지방간 같은 경우에는 이 관찰사가 당상간에도 이 당상간 상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요거는 좀 예외인 것 같아요. 이 당상간은. 왜냐하면 이 관찰사는 아까처럼 자기 지역에 임명을 해버리면 많이 아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또 일가 친척도 있겠죠. 그러면 왕권에게 대항할 수가 있잖아. 또 권한도 크니까. 그래서 요거는 상피에서 당상간임에도 불구하고 상피가 적용되는 것 같아. 예. 자, 지방간의 임무는 수령 7사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고려시대 수령 5사보다 2개가 더 늘어났는데, 자, 그래서 이제 농잠을 성하게 하고, 농잠성, 호구를 증가하고, 학교를 흥하고, 이때 학교는 향교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군사수, 군정을 다스리고, 왜냐하면 진간체제 안에서는 이제 목민간이 군대 지휘관 역할도 하거든요. 부역군, 그 다음에 간송생, 뭐 이렇게 있고, 간할식,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간할을 그치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2개, 조세와 곡물징수 수납이었다. 예. 이걸 이제 뭐라고 하면 수령칠사라고 해요. 이거 내용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조세 곡물이니까 여기 좀 호구를 증가하고 농장을 번성하고 그다음 부역을 군중히 하고 이런 것들 중요시 여겼다는 거죠. 자, 요 내용이 교과서에도 있어요. 교과서 몇 페이지 잠깐 펴보시면 보충 자료죠. 보충 자료 24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보면 수영 실사 해가지고 내용이 있죠. 자, 수영이 해야 할 일들 쭉 나왔는데 농업을 발전시키고 유교 경쟁을 통해 교육을 진행시키고 법을 잘 지켜 백성들이 올바르게 보일 거고 간사하고 교환한 무리를 제거하고 때맞춰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군기를 엄정히 하고 백성을 편의하고 혹을 늘리고 부역을 공평하고 군중을 부과할 것. 이게 성종실록이 있는데 이 성종실록이 왜 있냐면 성종이 보통 왕들은 이제 성종뿐만 아니라 왕들은 이제 지방 목민관들 이제 목민관이 나갈 때 그 당시 그 목민관 나가는 관료들을 접대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수용호스의 역할을 이제 강조를 하고 일종의 면접 같은 걸 보거든요. 예. 이때 성종이 이제 목민관 나가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들을 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기록에 나와 있고 성종이 이걸 했으니까 그 후대 왕들도 이걸 강조했겠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성종 실력에 적혀져 있는 거야. 예, 수령칠사. 시험 문제 이거 쓰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 한능검에서도 좀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한국 통론 넘어갈게요. 자, 한국사 통론 이렇게 읽기 전에 제가 이제 인증번호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인증번호는 16번이에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16번입니다. 자, 이 직무 수행을 위해서 모든 지방행정단위는 2호 예병형공 6방으로 이렇게 조직이 됐죠. 6방으로. 그래서 그 사무는 지방항리들 이를 항역으로 세습하여 담당했다. 예, 육방 조직.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고, 그래서 이 사람들 항역을 이제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월급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도 일종의 역이기 때문에요. 역을 대신하기 때문에 일종의 직역이죠. 이 사람들은 군역의 면제를 받아요. 대신 그래서 본래 군역을 담당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항역이라는 항리직을 받기 때문에 직역 군역의 면제를 받아. 그리고 각종 뭐 요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면제를 받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변경 지역인 평안, 함경, 양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특별히 토착적인 유역층인 토관을 임명했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비록 5품 이상의 밖에 올라가지 못하는 한 품의 제약이 있었으나 국초의 그 일부가 양반간직에 올랐는데 곡 아전 같은 지위로 떨어져 하급 시부처로 부러졌다. 예. 토간직 같은 경우에는 수령까지 임명을 했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세조시대 때 토간직에 이제 그걸 폐지하고 이 지방 수령관을 함경도나 평안도에 있는 지방 수령관을 자기 일가 친척으로 임명한다고 했죠. 홍구 세력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에 반발해갖고 이시해난도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토간직이 이제 이렇게 수령직에 못 나가면서 실제 아전 같은 직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9년에 이제 하부행정구역으로서 이제 그 새로운 총력 지역인 면리제가 설립이 됐다. 네, 명과 리로 나누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면리제 이제 그 책임자는 풍용이나 약정이라고 했다. 자치기구가 이제 형성됐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이와 동 같은 것들 뒀고 이점 뭐 동장이 통치를 했고요. 근데 아직까지 면리제가 완전한 획일적인 구조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황소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 되게 중요하죠.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나온 게 아니라 나왔죠. 유황소. 이 유황소가 나중에 항약으로 이제 근거지가 되죠. 이 항약에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있는데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하여튼 여기는 유황소 초기 유황소만 좀 얘기하죠. 그래서 항총사에서 이제 조선 초기에 유황소가 설치되어 그 지방자치 기능을 하고 있는데 유황소는 유황fun간은 고려 후기 때부터 이제 그 항리 계층 중에 품간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 첨설직이나 동정직이나 이런 사람들 유황fun간이 됐는데 이들이 이제 구성이 됐어. 이게 원래 고려 후기 때부터 구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 제일 높은 사람이 자수와 별감득이야. 그래서 항임이 이제 있어. 항품을 바로잡고 악질 항리가 구체화한 목적으로 성립되었으나 수용군을 침탈하는 등 반토적 성격이 짙어졌다. 왜냐하면 유황소가 초창기 때 이제 장악했던 계층들이 어떤 세력들이냐면 뭐랄까요, 지방 토 세력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수령이 내려오면 자기 말 안 들으면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죽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설의 고향을 보면 수령들이 내려와서 이제 귀신한테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 귀신한테 죽는 게 아니라 대개 이제 조선 초기 때 이렇게 지방 토 세력들에게 죽는 경우가 많을 얘기한 거야. 그래서 지방 토들이 이제 수령 죽여놓고 귀신한테 죽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보 그 중앙에 보고서를 올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토학질을 많이 하니까 1466년 태종 때 혁파됐고, 자, 이것이 중앙집권 확률에 크게 기여했으나 물론 그렇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이걸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다 보니까 유황소가 이제 견제할 수 없다 보니까 또 수령의 불법 행위와 항리들의 폐단이 이제 등장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견제한 세력들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유황소를 다시 복소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시의 난 때 또 폐지되었다가 성종 19년에 다시 부활하고 그러다가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유황소 수령에 의해서 장악된 간주도에 변질되어 제지세의 자치적 지위가 하락되었다. 요거는 이제 유황소 복리본도 누가 추진했죠? 성종 때 산림세력들이 주도를 했잖아. 산림세력들이 이걸 기반으로 자기 이제 세력을 지방 항청 세력들 지방의 어떤 세력들을 확대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했지만 이게 거꾸로 자기 의도하지 않게 누가 또 홍구 세력들이 장악했잖아. 홍구 세력들이 경제소, 유황소 이렇게 수탈 체제를 만들죠. 그러니까 산림 세력들이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나와가지고 이제 사마소라는 것들을 만들잖아요. 예. 물론 이제 유황소도 나중에 홍구 세력들이 물러난 다음에 다시 이제 산림으로 돌아가지만 하여튼 이걸 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유황소 수령에 의해서 장악된 간주도의 기구로 변질됐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유황소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지방에 파견된 수령은 항리를 잘 통솔했을 뿐 아니라 동시에 그 지방의 양반들의 협조를 받아야 임무 수행을 가능했으므로 유황소를 잘 이용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 또 한편으로는 서울에는 각 지방 출신의 중앙관리들이면 경제소가 뒀죠. 그래서 경제소는 이제 그 지역 지방 출신으로 구성된 거야. 그래서 경제소라는 것은 서울에 있는 출장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그 간청, 그러니까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중앙관리로 구성된 간청이다 보다는 하여튼 지방자치기구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방재판사를 주둔하고 서울과 지방 간 연락을 담당했다. 자, 이들 경제소들은 자수별감을 임명했어요. 유황소에. 그래서 이들 경제소 자수별감 말을 잘못했는데 경제 자수별감은 고려시대의 사신간의 후신호 자기의 그 항해 유황소를 감독하고 유황소를 경제에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유황소는 분경제소라고 칭하기도 했다. 예.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만큼 이제 뭐냐면 유황소와 경제소가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사신간 제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고려후기 때 사신간 제도가 없어지면서 이게 이제 뭘로 분화되냐면 경제소하고 유황소 분리가 돼. 자, 유황소 분리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경제소가 유황소를 지배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아까 잠깐 얘기를 잘못했는데 유황소에 자수와 별감이 있다고 했죠. 제일 높은 사람을.
네. 이 자수별감을 그 당시 선조가 경제소가 폐지될 때까지 이 자수별감을 누가 임명하냐면 경제소에서 임명을 해요. 경제소. 그래서 실제 경제소가 자수별감을 임명하면서 유황소 자수별감을 임명하면서 유황소를 지배하는 그런 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 경제소의 출장소라는 의미가 있어요. 군경제소라는 의미. 라는 말을 호칭을 얻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관계가 나중에 선조 말년이죠. 경제에서 혹파되면서 유황소가 이제 독자적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유황소는 이제 한약이 실시됐기 때문에 산청이라고 하죠. 이름이 바뀌죠. 그리고 이제 16세기 때부터 사림들이 장악을 하게 돼요. 여기는요. 근데 아직까지는 16세기 이전의 얘기예요. 자, 또한 항해 가운데 한 사람을 서울에 파견, 상주시켜 그 고을에 공부를 수납하게 했는데 이걸 이제 뭐라고 하면 경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경주인이라고 또 하죠. 주인이라는 것은 조선시대 때 중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서로 간에 어떤 A와 B를 중개하는 사람을 주인이라고 이제 하죠. 자, 그래서 그 지방과 서울을 중개하는 경절을 파견했다는 거. 예. 근데 이 경절이 여기 그 상당히 중요해. 경절이가 이제 맡은 역이 있어요. 예, 경주인 역이라고 하죠. 이 경절이가 맡은 역할이 되게 이제 근데 방납을 담당하고 그다음에 그 방납과 이제 방납 같은 걸 담당하거나 아니면 뭐야 군역 있죠. 군역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면포 같은 것들 군적 수표부 때 면포 같은 거 받잖아요. 등등 이거 하면서 이런 것도 담당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득이 돼. 이 경절이 약 자체가 경주인 자체가 그래서 이 경주인 자체가 역 자체가 이득이 되니까 이 경주인 역 자체가 일종의 사고 파는 대상이 돼요. 매매 대상이 되죠. 그래서 되게 고관직 애들이 이제 이들을 경주인 역을 사가지고 자기 이제 그 밑에 하인들에게 시켜가면서 돈을 벌게 돼요. 네. 자,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기출문제 분석에다 적어놨으니까 참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 가명에는 영전이를 뒀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유황소 경절이 경제에서 경제의 제도는 모두 지방의 양반과 향리를 협조를 얻어 지방 통치의 효과를 높이고 지방 세력의 견제에서 중앙 집권 정책을 강화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요거 의미. 이런 유황소, 경제소, 경절이 같은 의미 모두 지방의 양반과 향리를 협조를 얻어서 그 지방 통치를 높이고 지방 세력들을 견제하고 집권 정치를 강화시키는 조치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요거 좀 약간 좀 부연 설명을 좀 할게요. 이거 좀 정리를 좀 해줄게요. 유황수와 관련된 내용을. 예. 자, 거기 이제 기본 강의 좀 약간 펴보시면 제가 이제 유황수를 정리했는데 이게 하도 이제 기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정리를 했어요. 자, 유황소는 그 아내가 이제 권력 투쟁의 장이거든요. 권력 투쟁의 장이야. 유황소를 이제 제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권력 투쟁의 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간이고 대개 이 유황소를 둘러싸고 세 번에 거쳐 가지고 권력 투쟁이 일어나. 첫 번째 이제 시가 이제 조선 초기 때죠. 조선 초기 때 누구와 국가 권력가, 국가 권력을 대변하는 수정가, 그 다음에 지방 이렇게 권력, 지방 권력을 대변하는 토호 세력들. 이들의 이제 권력 투쟁이 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선 중기 때는 유황소를 대입을 둘러싸고 누가 대입되죠? 사림하고 훈구세력들이 또 대입하죠. 그 다음에 조선 후기 때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알다시피 이제 유황소가 이때는 향청이라고 부르죠. 향청의 항임을 둘러싸고 자수별감을 둘러싸고 누가 대입. 신양과 부양 간의 또 싸움이 일어나죠. 향전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 왜 중요하냐?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요번에 또 유황소 나왔잖아요. 시험 문제요. 예, 요때는 조선 중기와 관련된 내용이죠. 살인가? 이게 잘못 졌네. 예, 훈구세력들 대립 투쟁에서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한 내용과 다른 책을 좀 정리를 거쳐가지고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자, 고려기 때는 유황fun관들이 이제 사신관 제도를 모방해서 이제 유황소를 만들었고 그때 이제 경제소가 분리돼 갔죠.
근데 태종 6년에 너무 이제 집권적 토호 세력들이 강하니까 수정을 능멸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중앙 집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수정권을 강화해서 확파했어. 그러다가 이 유황소가 사라지니까 이 수정들이 또 날뛰거든. 항리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들 견제시켜야 되겠다 해서 세종 10년에 유황소를 복속시키고 그리고 이걸 이제 경제소에서 유황소를 관할해요. 그 관할한 얘기는 아까쯤 했어요. 유황소의 그 항인들을 자수별관들을 경제소 임명을 해요. 예. 그래서 향리와 항품을 규칙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세조 말경에 또 유황소를 기점으로 이 시에 난이 나니까 폐지시키죠. 근데 사림들이 이제 등장하니까 지방을 장악하기 위해서 뭐 유황소 독립운동을 하고 이때 유황소에서 항사나 항음주들을 개최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이 기껏 독립을 시켜놨더니 다시 이제 이들과 달리 훈구파가 대신 이제 장악하고 그래서 사림파는 사마소를 설립하거나 아니면 이제 항약으로 대체를 하려고 하죠. 자,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그 후에 선조 때 들어와서 사림파가 재장악을 하고 항청사의 근거지가 확보되면서 이제 사림들이 완전히 이제 유황소를 장악을 하고 경제소를 관계 끊기 위해서 경제소가 확파되죠. 그래서 유황소가 이제 한쪽을 개치면서 유황소가 이제 독립해 나가는 거예요. 예, 이런 과정을 겪게 됐다. 이렇게 지금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한국 통론으로 이제 넘어가서 관련된 이제 내용 중에 이게 내용이 안 됐지만 농민 공동체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예, 조선 전기 때 농민 공동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교과서에서요. 자, 보충 자료 52페이지 펴보세요. 자, 농민도 공동체를 형성하다 해갖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17세기까지 이제 좀 내용이요. 예, 조선 전기부터 해서. 자, 항양은 양반 중심의 공동체였지만 두대와 항도는 농민 공동체 조직이다. 두대는 공동 노동의 작업 공동체였고 삼안에서 두대가 형성되어 여러 사람들이 시험과 공동 작업을 했고 고려 시대부터 이어진 항도는 그 불교와 민간 신앙 등 신앙적 기반의 동네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조직한 동계와 같은 공동체 성격을 띠고 있는데 주로 상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도왔다. 그래서 조선 전기까지는 이제 불교 국가가 아니라 성리학 국가니까 이제 항도의 불교적 요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조선 전기는 상을 당하거나 서로 돕는 상부상조 조직이었는데 조선 후기대에 들어가면 이제 상만 당할 때 이제 상역군 있죠. 이런 이제 조직이 항도로 되겠죠. 그러니까 조선 시대 때는 불교적 요소가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규모도 축소되고. 자,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항정사에서는 양반이 거주하는 반촌이 있고 상민이 거주하는 민촌도 있고 대개 이제 했지만 대체는 양반, 상민, 천민들이 같이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동과 리로 편제된 총락은 한촌으로 구성된 기본 단위였다. 조선 초기에는 정부가 총락에 대한 지배를 원하기 위해서 몇 개 리를 묶어서 면리제를 시행했는데 그 명과 리가 중앙의 관리를 파견하지 않고 자치적으로 운영했다. 자, 그 면리제에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 면리제는 행정적인 성격이 되게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어. 촌하고 상관없이 자연촌과 인위적으로 편성했는데 조선 후기 때 들어가서는 촌 단위로 다시 자연촌 단위로 개편을 해요. 예, 행정적인 어떤 편제에서. 자, 그다음 17세기 중엽부터는 5집을 묶어서 서로 감시하기 오가 작동법을 이제 해서 촌락의 주민들 통제했다. 이 오가 작동법은 이제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내용을 이제 보면 그 푸생 관련된 내용, 지방 조직 관련된 푸생 관련된 내용은 좀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